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고 하죠. 이런 별칭 때문에 오히려 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뜻하는 디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네,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이 피로감이나 우울감을 계속 꾸준하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금 덜 이해를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느슨해진 갑상선암의 경각심을 높여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남대학교 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강수환 교수님 오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상선암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과잉 진료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논쟁이 된 문제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 환자의 수는 다른 나라에서 보고하는 숫자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건강검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 또 초음파가 많이 도입되어서 실제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하면서 같이 갑상선하는 경우도 많았고 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하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식하기로는 갑상선 초음파를 많이 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비슷한 경우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30년 정도의 자료를 미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30년 동안 갑상선암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증가한 사람들을 주로 보니까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환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서 빈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그런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빨리 발견했다고도 보는 게 이제 현재의 견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과잉 진단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주 어린 나이에서도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만져지는 갑상선 크기가 큰 이런 만져지는 혹도 빈도가 많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꼭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금씩 갑상선암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갑상선암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의사마다 또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네. 환자들이 더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암 중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이 많은 질환이기도 한데요. 일반인과 환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다양한 얘기들 중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골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갑상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 다시마와 같은 이런 해조류, 저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에 걸리기가 쉽다? 어떻습니까? X입니다. 네. 네. 어느 정도 해조류를 적게 섭취하는 지역에서는 갑상선암의 빈도가 조금 높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해조류를 섭취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고 그리고 드신다고 하더라도 하루 매일 3끼 뭐 그렇게 미역국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네. 설사 그렇게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다 소화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실제로 갑상선암의 빈도가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요오드라는 그 주 원료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결국 해조류에서 그리고 염분이 있는 그런 음식물에서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진을 자주 받거나 많이 받으면 갑상선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X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갑상선암의 주요한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방사능 노출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실제로 건강 검진을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시행하는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선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갑상선암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사선 양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검사는 농도 자체가 낮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또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또 엑스레이를 좀 자주 찍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갑상선 수술 후에는 목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OX 어떤가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X입니다. 아, 네. 이게 되는군요. 네, 저희가 보통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가 목 운동을 조금씩 하시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갑상선 수술하시게 되면 한참 지나고 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목에 우리가 유착이라 그래서 서로 수술하지 않은 남아있는 장기들끼리 이제 붙게 됩니다. 이렇게 네. 피부라든지 속에 이제 붙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 이제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일찍부터 수술 직후부터 조금씩 운동을 해 나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그런 불편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갑상선 암, 국내 여성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질환인데요. 네. 자, 남성들은 안심해도 되는지 갑상선 암의 남녀 발병률을 비교해 주시죠. 실제 남자와 여자의 이제 갑상선 암의 발생 빈도의 이제 차이를 보시게 되면 2015년 자료이고요. 남자에서는 전체 암 발생 중에서 6번째로 갑상선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자분한테서는 아쉽게도 갑상선 암이 가장 많은 1등을 차지하는 그런 암이 이제 갑상선 암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구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유방암이 보통 1위를 차지하게 되고 갑상선암은 그 아래쪽에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중년 여성한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무력감이나 피로감을 느끼면 보통 갱년기를 많이 의심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상선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또는 갑상샘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생긴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교수님, 오늘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갑상선은 저희 인체에서는 목 앞쪽에 위치해 있고 흔히 여기 울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남자한테서는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목 울대, 그 아래쪽에 2, 3cm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기관이라 그래서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도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우엽, 좌엽 그리고 협부로 이제 크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보통 나비와 비슷하다 그래서 나비 모양의 그런 장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하는 역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주로 갑상선의 역할이라 그러면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을 요오드로부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게 그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로 이제 보내주는 게 갑상선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보통 외래 진료를 볼 때 갑상선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갑상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여쭤보실 때 보통 말씀드리는 게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겨울철, 지금 여름철이지만 겨울철에 보일러가 잘 적당한 온도로 유지가 잘 되면 저희도 뭐 집 안에서 잘 지낼 수가 있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그런 보일러가 너무 많이 온도를 높이 설정을 해서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너무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 막 두근두근하고 땀도 나고 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한겨울에 정말 한겨울에 보일러가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춥고 꼼짝하기 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게 되고 뭐 그런 현상.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보일러를 너무 많이 뗐을 때 그때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오히려 이제 보일러가 꺼졌을 때 그때를 기능 저하증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는 우리 인체의 모든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되고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을 생산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태아나 그리고 신생아에서는 뇌와 뼈의 성장과 발육을 돕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것이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서 갑상선을 자극을 하게 되면 적당하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적당하게 체온도 조절하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양이 많아지게 되면 항진증, 너무 적어지게 되면 저하증이 되게 됩니다. 네.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많이 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더워지고 땀도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체중도 감소하게 되고 심장 박동수도 증가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대사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꼼짝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동작이 느려지게 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체중이 증가, 말 그대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다, 붓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고 심박수, 심박출량이 떨어지는
대사량이 감소하는 그런 상태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일 경우에 보통 저희들이 갱년기 증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갱년기 증상과도 비슷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다르게 되면 하나하나 이제 글자를 보시게 되면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는 뭐 신경증, 과민 반응, 또 이제 눈이 조금 튀어나오시는 분들 있고요. 갑상선 이제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생리불순 그리고 장 기능도 항진돼서 설사 같은 것들도 자주 많이 하시게 되고 네. 땀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쉴 수도 있고 뭐 연하곤란, 불임 이런 증상, 더위도 못 참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고 기능 저하증은 그 반대로 많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뭐 우울 증상도 올 수가 있게 되고요. 머리카락도 잘 빠지는 탈모 증상, 가늘어지게 되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그리고 몸무게이 이제 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추위를 잘 못 견디게 되고 콜레스테롤 증가 또 이제 같이 병행이 되게 되고 갑상선 크기도 또 마찬가지로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심박동 감소, 생리불순, 불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자, 한창 커야 할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작고 목과 팔, 다리가 유독 굵고 짧다면 보통 성장판 문제로 고민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 또한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갑상선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 기능 항진 또는 이제 저하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결국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인체가 특히나 태아나 이런 경우에는 성장과 발육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뇌하수체의 문제라든지 또는 갑상선 자체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거나 저하가 되게 되면 그런 성장과 발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오인을 할 수 있는 성장판이 뭐 미리 자칫다든지 그런 것들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유방 초음파를 할 때 유방 결절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 초음파 진단을 받는 우리나라 여성 중년분들 중에서도 30에서 50%가 갑상선에도 결절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네. 이 갑상선 결절, 암과는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한 반 정도에서 갑상선에 혹이 있었고 그중에 5% 정도에서 암이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빈도로 갑상선암이 발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혹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갑상선암이 있을 확률이 6.5%. 100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검사를 해서 보면 그중에 한 5명 정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암이 흔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유두암이라 그래서 그것이 가장 흔한데요. 일단 종류를 보시게 되면 갑상선에는 크게 세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포 세포라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세포가 있고 그리고 C 세포라 그래서 다른 역할을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보통 갑상선암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갑상선암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여포 세포에서 생기고 그 외에 여포암이나 수질암이 여포암이나 두 가지가 여포 세포에서 생기게 되고 C 세포에서 생기는 것이 갑상선 수질암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도암이나 여포암을 분화암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암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역형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유도암은 다행스럽게도 갑상선암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이고 정말 순하고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림프들에 잘 전이가 되긴 하지만 예후도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좋은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보다 조금 낮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여포암이 되는데 세포 배열이 정상 조직하고 비슷해서 보통은 우리가 세포 검사라는 검사를 했을 때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해야지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수질암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화암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제가 치료할 때 굉장히 어려운 암이 됩니다. 네. 유도암과 여포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고 치료 성적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미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고령자에서 생긴다고 말씀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갑상선암을 그대로 두고 지켜봤을 때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성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미분암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치료가 굉장히 예후가 좋지가 않아서
진단이 되고 나서 6개월 또는 1년 안에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쭉 그림에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 그러니까 결국은 갑상선암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한 가족의 갑상선암이 동시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게 다량의 방사선 노출. 이것이 가장 유명한 이유가 되고 그 외에 비만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갑상선 기능 저하와 관련되어 있는 갑상선암도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30대부터 많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30대에는 사실 2세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 암이 임신 도중에 생기거나 하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젊은 연령대에 생기는 갑상선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갑상선암 진단이 되어서 오시는 20대 환자분 또는 30대 환자분들도 계신데 물론 그때도 임신이 되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임신을 앞두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병이 당연히 진행이 되어 있고 수술이 당장 필요한 그런 경우라 그러면 임신 시기에 관계없이 수술을 사실 권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특히나 병 자체가 작고 아주 조기에 발견된 조기의 갑상선암이고 그리고 임신 초기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켜보기도 하는데요. 면밀하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봐서 암 크기가 한 2방향 정도에서 측정을 해서 2mm 이상 그런 변화가 없다든지 그리고 임신 중기까지도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면 출산 후까지 저희가 수술을 연기하기도 하고 임신 중기에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원하시면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 임신 도중에요? 그렇죠.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수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 후까지 출산 후까지 수술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크게 예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걱정하는 건 사실 태아거든요. 네. 엄마들은. 네. 그러니까 태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